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지세 결집을 위한 후보들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부 유세 차량은 스피커를 아주 크게 켜놓고 대로변과 굴곡을 누면서 민원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이 법정 소음 기준 적용치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차량은 127데시벨, 시도지사 선거 차량은 150데시벨로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인데요.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120데시벨이라고 하니까 그 이상으로 규정된 선거 소음 허용치는 있으나마나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문자 폭탄에 불법 주정차로 통행을 방해하는 선거 유세 차량들까지 한 표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은 물론 알겠지만 시민을 배려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후보들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5월 30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인데요. 먼저 군위터널 안 140km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처리는 조금 전에 완료됐는데요. 정차거리가 3km 이상으로 길었기 때문에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군위터널 가기 전 다부터널 앞두고도 교통량 많아지면서 동명 휴게소부터 길게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다부 2교 위에서 2차로를 막고 비탈면 보완 작업 중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안전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내도로입니다. 먼저 월배로 진천내거리에서 유천내거리 방향으로 진천내거리 지나자마자 가장자리 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장자리 차로에서 발생한 사고긴 하지만 주의가 필요하고요. 와룡대교 내거리에서 와룡대교 3거리 방향으로는 일대 교통량 많습니다. 와룡대교 3거리에서 신호 3번 이상은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청수로 황금 고가차도에서 황금내거리 방향으로도 정체 무겁고요. 반야월로 반야월 3거리와 율화교 양방향으로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호곡로는 구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 방향 어렵게 이동하고 있고요. 칠곡 중앙대로 칠곡 내거리에서 칠곡 우체국 내거리 방향으로는 신호 2번으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가끔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경북 북부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빗방울이 조금 내리겠는데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조금 쉬어가는데요. 최저 기온 19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선거일인 수요일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2도, 습도는 51%입니다. 지금까지 권미정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5월 30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기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산불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네, 울진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다. 사실 지난번 산불이 언젠지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3월 달이었거든요. 얼마 전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이 5월 말이고 이제 곧 6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만에 또 이렇게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한 건데요. 지난주 토요일 낮 12시 6분이었습니다.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국도변에서 불이 났는데 사실 지난번에 산불이 일어났던 북면 지역보다는 좀 남쪽으로 많이 멀리 떨어진 지역이긴 해요. 네. 울진이라는 곳도 나름대로 땅의 크기가 꽤 큰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히려 가장 번화한 지역인 울진 내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인 울진읍하고 좀 인접한 곳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이 불길 확산을 우려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또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컸었다고 합니다. 예, 진화는 됐죠. 그렇죠. 결국 거의 24시간을 탄 끝에 어제 오전 11시 40분에 완전히 진화됐다고 산림청에서 밝혔거든요. 이 주민들은 44명 정도가 대피했다가 별탈 없이 집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예. 사실 3개월 전 화재 때 산불이 민가까지 번져서 집을 다 태우고 축사를 다 태우고 이런 일들이 그렇습니다.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산불 피해, 지난번에 있었던 산불 피해까지도 복구가 덜 된 상황에서 이재민들도 여전히 임시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는데
축구장 203개 규모에 이르는 이 145헥타르의 산림 피해를 비롯해서 인근에 또 보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 대웅전이 탔어요. 네. 이런 시설물 피해도 발생을 시켰거든요. 산림청은 이번 산불이 국도변 낙석 방지 철망 공사를 하던 중에 이 용접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과 이 피해 면적을 조사 중입니다. 사실 3개월 전에 발생한 거는 아마도 담뱃불이 원인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잖아요. 밝혀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뭐 담배꽁초라든지 CCTV 화면 같은 것들이 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민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생채기를 남길 만한 산불이 좀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접 불꽃이 물론 추정입니다만 튀어서 이렇게 큰 산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매우 건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사전 투표율이 전국적으로 20.62%로 이 지방선거 역대 사전 투표율 중에서는 이 최고를 찍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의 사전 투표율은 14.8%로 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 경북은 23.19%로 이 4위에 해당하는 사전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대구 달성군과 달서군은 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도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네, 대구 사전 투표율 14.8%. 네. 유독 대구가 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대구는 사전 투표율은 낮았고 이 본 투표율은 좀 높았습니다. 도시 지역은 사전 투표보다 이 본 투표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대구는 무투표 당선자가 많다 보니 이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경북과 비교해도 이 대구가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 특히 중도층에서 투표 욕구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경북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은데 이것도 군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게다가 국민의힘 대 무소속 대결이 펼쳐지는 이 기초단체장 선거가 좀 치열하게 이 경쟁하고 있는 지역이 이 투표율이 높았는데요. 군위가 52.05%로 이 과반을 넘겼고요. 사전 투표율이요? 네, 사전 투표만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울릉이 47.09%, 영양군이 47.08%, 의성이 44.14%인 것이 아무래도 이제 군 지역인데다가 기초단체장 선거가 좀 격전이 치러지는 곳에서 이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투표율이 높아서 그런가요? 군위와 또 의성 지역 부정선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을 이장이 허위로 거소투표,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원이나 이 집에서 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거소투표 신고를 부정하게 한 혐의로 이 검찰에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 거소투표 신고자가 군위가 246명, 의성이 962명인데 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는데 이 마을 이장이 대리 투표를 했다라고 또 실토를 했거든요. 예. 이 마을 주민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신청하고 이 투표를 직접 한 행위, 이 부정 투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네. 부분은 이 본 투표 앞두고는 또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정말 드디어라는 세 글자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드디어 대구국제공항에서 국제선 항공편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얼마 만인가요? 2년 3개월 말인데요. 코로나19가 처음에 발생해가지고 공항이 폐쇄됐던 게 2020년 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로 2년 3개월 만에 드디어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는 건데요. 이 베트남 다낭행 노선이 첫 시작입니다. 사실 그 코로나19 이전에도 다낭행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 대구공항을 비롯해서 이 전국 각지의 지방공항들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효자 노선이었거든요. 예. 여기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데 이 대구시는 이번 재취항을 계기로 항공사에 지원하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국제선 취항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공항에 항공사에서 국제선 취항을 취항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손실을 좀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대를 하고 항공편을 더 증편해 나가겠다. 이렇게 드디어 이제 국제선이 시작된 만큼
되게 야심찬 계획을 밝혔거든요. 아, 대구시가 이제 지원을 좀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검역 대응 지침에 따라서 해외 입국자 대상의 임시생활시설과 치료시설도 사전에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 해외여행 못 간 지 굉장히 오래된 분들 저 포함해서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요. 드디어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듭니다. 드디어로 모든 것이 요약이 되네요. 네. 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6일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구시장 후보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과 해법을 제시하는지 비교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대구시장이 지역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시장 후보들은 지역의 현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현안은 뭔가요? 아무래도 뭐 규모 면에서나 여러 가지 이슈 면에서나 제일 큰 현안 사업이니까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보들의 이론이 좀 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서재원 후보가 최근에 이 통합신공항 사업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을 전격적으로 좀 밝혔는데요. 물론 당론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기부대 양여 방식, 그러니까 현재 대공항 부지를 이제 팔아가지고 그쪽에다가 새롭게 공항을 지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국비를 더 많이 요청해가지고 신공항 규모를 대폭 키워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된다면은 군공항하고 화물공항만 먼저 군위로 보내고 민간공항은 일단 대구에 존치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향후에 대구공항의 수요가 더 많아지면 옮겨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왕 가는 거는 이제 수용 능력을 키운 좋은 집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규모가 좀 있는 공항으로 제대로 옮겨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뭐 현재 계획대로라면은 신공항 규모가 좀 작아서 허브공항 역할을 하기 힘들다라는 게 서재원 후보 쪽 판단으로 보이고요. 이 군공항하고 같이 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군 전투기나 이런 그 군용기들이 떠야 되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의 활주로 이용에도 제약이 많아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공항,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추진 중인 가덕도라든지 이런 쪽들하고 좀 경쟁해서 밀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이 국비 투입 없이 진행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발의했던 이 대구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올 한해 통과시켜서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특히 항공화물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3.8km 이상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앞서 이 서재원, 홍준표 두 후보의 입장을 보면 두 후보의 같은 당 소속의 네. 이 경북도의사 후보들과는 또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한민정 후보와 또 신원호 후보의 통합신공항에 대한 입장은요? 두 사람 다 뭐 진보 정당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인데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관해서도 뭐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 정의당 한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민항은 그대로 두고 이 소음 피해를 끼치는 군공항만 이전하도록 하자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통합신공항이 경제적 타당성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 뭐 시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이전 방향을 결정하겠다.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항은 존치하는 방안도 가능성은 열어두겠다. 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군공항하고 뭐 이런 것들만 이전을 하고 민간공항은 놔두면 사실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최적이긴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소음을 호소하는 게 전투기거든요. 그렇죠. 이 민항기는 그렇게 소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깝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는 한데 이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누가 군공항만 받을 것인가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공약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통합신공항 논의 자체가 이런 진보 정당에서는 좀 실체 없는 경제 발전을 얘기하면서 무리한 개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따로 분리해서 이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같은 당 도지사 후보와는 그 입장이 좀 다른 부분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입장이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대구시장 후보들 가운데 민간공항 존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경북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어서 당내에서도 좀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다음 살펴볼 지역 현안은 뭔가요? 네, 치수원 이전입니다. 이 4명의 후보 모두 대구 치수원을 구미 국가산업단지 위쪽인 해평치수장으로 이전하려는 대구 치수원 다변화 계획과 관련해서 이 별도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재원 후보는 해평치수장 이전 일정을 앞당기는 조치와 함께 하루 27만 톤 이상 추가 치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천댐 물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 도수로 공사와 운문댐 증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장기적으로는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최상류에 있는 봉화 영풍 서포제련소 이전과 폐쇄 노력도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좀 특이합니다. 이 기존에 대구시하고 구미시가 맺었던 그 협정 자체에는 동의를 하지만 낙동강 물을 그대로 쓰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섰거든요. 왜냐하면 이 강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오염이 많을 수밖에 없고 고도 그렇죠. 정수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이 낙동강 속에 상류에 있는 뭐 안동댐이라든지 이마댐 물을 도수관로로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그 호스 같은 거를 크게 건설해가지고 그 물을 옮겨서 이 대구로 정수 공급하겠다. 뭐 이런 보관까지도 제시를 했거든요. 네. 이걸 맑은 물 하이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뭐 그렇게 긴 그렇게 그 도수관로를 연결해서 물을 옮겨온다는 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민정 정의당 후보하고 신원호 기본소득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자치단체장 갈등을 유발하는 방향보다는 낙동강 수질부터 개선해야 된다. 이런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거든요. 폐수 무방류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낙동강에 설치되어 있는 4대강 사업으로 그 있는 이제 8개 보를 개방하고 철거하자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인 만큼 해법도 후보들마다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비교해볼 지역 현안은 뭔가요? 네,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입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대체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가장 강하게 반대를 표한 것이 정의당 한민정 후보였습니다. 한민정 후보는 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결정만으로 추진하다가 표류하고 있는 만큼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이 강력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다시 재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고요. 홍준표 후보 역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 광역단체장과 산하단체 공무원 감축 문제까지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면 행정통합 실현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인데요. 전면 통합이 아닌 이 통합신공항, 경제협력, 물 문제, 광역교통망 등 기능별로 부분적인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 이 특별자치단체 연합 방식으로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합적인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네. 이런 입장이군요. 다른 후보들은요? 뭐 기본소득당 신원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유보적이고요. 서재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별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상시로 시민 이야기를 듣고 이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가능한 많은 입장을 공론화 과정에 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공론화가 담보된다라면은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 정도의 이유를 밝혔고요. 예. 서재원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좀 심해지면서 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 행정 통합만이 대구 경북 시도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견해를 밝혔거든요. 이 조금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은 오히려 진보 정당인 정의당 후보하고 보수 정당인 홍준표 후보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또 다른 진보 정당과 또 민주당 이렇게 두 당이 또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조금 이채로운 그런 구도가 잡혔습니다. 그러네요. 자, 대구시장 후보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네, 이 TV 토론에서도 쟁점이 됐던 제2대구령 건립입니다. 이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가 이 관련 공약을 주요하게 내걸었는데 홍준표 후보는 또 반대 입장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서재현, 한민정, 신원호 후보 모두 이 공공의료 확충이 중요하고 또 이 공공병상을 확충해야지 다른 의료 혜택도 가능하다라고 이 공약을 냈는데요.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그리고 또 뭐 TV 토론에서도 밝힌 걸 보면 일단 대구시장이 되고 나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대구시장 선거가 끝나고도 제2대구령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 현안에 대한 대구시장 후보들의 입장과 해법은 어떤지 좀 비교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건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 전환기에 있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나눕니다. 청년 리포트, 오늘은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MZ세대 많이들 언급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MZ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즉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사실 한 그룹으로 묶어서 통칭하기에는 특징이 너무 다르고 그룹별 맥락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같은 듯 다른 MZ세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MZ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이렇게 두 급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MZ세대 M은 밀레니얼의 M이잖아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이 그룹은 1982년부터 1996년까지 태어난 인구를 포함을 합니다. 연령대 구성을 살펴보면 1982년부터 1996년도까지니까 거의 14년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요. 네. 저도 밀레니얼 세대인데 이것도 한 7년 정도로 나눠보면 밀레니얼 세대 전기가 있고 또 후기가 있게 되는 거죠. Z세대라고 불리는 그룹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인구를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Z세대도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기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그리고 후기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연령대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 밀레니얼 세대 전 최전기인 1982년생과 Z세대 최하반기인 2012년 사이에 30년의 나이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차이가 크네요. 그렇게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도 그 밀레니얼 세대도 이제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고 네. 또 이렇게 자세하게 나뉘는 줄 참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MZ 세대라고 한 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부르기가 참 애매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30년쯤 나이 차이가 나게 되면 뭐 선후배, 누나, 언니, 형, 오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실 부모와 자식 관계 정도 되는 그런 그러네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문제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30년 정도 나이 차이 나는 인구를 한 그룹에 묶어가지고 하나의 인구 특성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수가 따릅니다. 즉 MZ세대를 통칭해서 부르는 게 여러모로 객관성이 누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일반적 나이 범위가 19세에서 34세 혹은 19세에서 39세인데 즉 15년에서 19년 정도까지의 나이 차이를 포함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간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막 졸업을 하고 20살이 된 청년과 여러 사회생활을 거치고 가정과 자녀가 있는 30대 중후반의 청년은 같은 청년으로 불릴 수는 있어도 네. 관심과 생활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필요한 정책도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MZ세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책 대상이나 어떤 청년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전기, 후기 또는 MZ세대의 코어인 19세 32세 인구에 달하는 927만 명의 코어 MZ세대가 있는데요. 이 특징을 자세히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연령적 특성에 맞는 정책 계획과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MZ세대라고 해도 다 같은 MZ세대가 아닌 건데 좀 더 세분화해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세대를 연령별로 나누는 것은 어느 정도 학제적 연구 또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연령 구분을 세대별로 통칭을 해서 사회 주류로 편입하고 있는 MZ세대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MZ세대를 하나로 묶어 부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 초, 중, 후반 그리고 Z세대 초, 중, 후반 연령별 특성이 약 12년 정도로 총 30년 정도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를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같은 것처럼 보여도 잘 들여다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그룹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듯 다르기도 한 이 MZ세대와 또 기성세대가 소통을 또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저도 밀레니얼 세대 전반기에 태어났는데 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가치, 철학, 의사결정의 기준에 사실 공감을 하지 잘 못하고 네. 고개를 마지못해 끄덕일 때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네, 이해가 안 되는데 공감하는 척 끄덕이는 이유는 꼰대라고 불리기 싫어서이죠. 네. 제가 최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서 지자체와 함께 시골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가자가 Z세대가 대다수다 보니까
30대가 줄이는 사무국 운영팀이 말 못할 고민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이런 세대 차이에 대한 고민 때문에 프로젝트를 계속 앞으로도 우리 회사가 할 수 있을지 하는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후에는 현장 대응팀을 모두 20대 Z세대로 구성해야겠다고 저희도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대, 30대 사이에서도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데 아니 40, 50대는 오죽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로의 차이가 또 소통 불통으로 이어지고 또 네. 오해와 갈등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또 X세대, 밀레니얼 세대를 거쳐가지고 이제는 Z세대와 더 나아가 알파 세대까지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데요. 19세에서 32세까지 지금 코어 MZ세대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기성세대 입장에서도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제 MZ 코어 세대가 사회 주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진지하게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로 어떤 세대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꼰대는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청년들 중에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청년 꼰대들 또 많다고 봐요. 기성세대 중에서도 소통이 정말 잘 되는 그런 세대분들도 계시고요. 같은 듯 다른 MZ세대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나이를 넘어서는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5mm 내외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낮아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계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